여보, 핸드폰이 안 돼.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억 4천만 원, 평생 모은 그 돈이 영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20분 만에 우리 노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은빛 인생 편지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4 박수철입니다. 36해 동안 시내버스를 몰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죠. 아내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외식은 1년에 몇 번 없었고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또 버텼어요. 제가 작년 말에 정년퇴직을 했을 때 통장에 모인 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노후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저는 퇴직 후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연금으로 월세에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빠듯했어요. 나이가 많아 오랜 시간 택시 운전을 하긴 힘들었지만 이 나이에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오후 6시 10분 택시 운행을 마치고 저녁 때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자. 신발을 벗으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요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배달 앱으로 부업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생활비를 조금 더 벌어보려고 저도 가입해볼까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터리가 반 이상 남아 있었는데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핸드폰이 이상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뭐가?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꺼졌어. 배터리도 충분한데? 아내가 다가와 제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몇 번 눌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껐다 켜봐. 저는 전원을 완전히 끈 다음 다시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고 잠금 해제를 했는데 화면 위쪽에 이상한 표시가 떠 있었어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뭐야, 이거?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비행기 모드 켰다 껐다 해봐.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비스 없음이라고 떴어요. 통신사 장애인가? 아내도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핸드폰은 정상이었어요. 내 건 괜찮은데? 뭐지 이거? 순간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내 핸드폰만 안 되다니 이상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알뜰폰이었습니다. 요금이 저렴해서 작년에 갈아탔었어요. 통신사에 전화해 봐야겠어. 저는 집 전화기로 알뜰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지났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어요. 시간이 지나 내일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먹통이었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이 고장나서 먹통이 됐고 내일 수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고객님 명의로 어제 오후 3시경에 유심 재발급이 진행됐네요. 유심 재발급?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상담원은 잠깐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분이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여보, 뭐래?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상담원에게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전화번호는 어디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다른 기기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른 기기에서 내 번호를 쓰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원은 유심 스와핑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누가 내 명의로 유심을 새로 만들었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당신 전화번호를 쓰고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행 계좌였어요. 요즘 은행 인증은 전부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만약 누군가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 앱에도 접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트북, 빨리 노트북 켜봐. 저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간신히 로그인했는데 화면에 뜬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고 영원.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아내가 제 뒤에서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부터 6시 42분까지 단 22분 사이에 모든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해외 간편결제 앱으로 100만원씩, 50만원씩, 200만원씩 끊임없이 출금됐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6시 42분 잔액 정리 이체였어요. 딱 22분 만에 우리 평생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서 가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가 아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우리 돈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도 연락해야 했어요. 혹시 아직 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으로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집 전화기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좌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지금 당장 거래를 정지시켜 달라고요. 상담원은 제 신분을 확인하더니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고객님, 현재 잔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미 모든 금액이 출금됐습니다. 출금된 계좌 추적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외 간편결제 앱을 통한 거래라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를 하시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으시면 은행에서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옷 입어. 경찰서 가야 해.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어요. 집에서 파출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희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네요.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상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언제부터 핸드폰이 안 됐는지, 언제 통장을 확인했는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한 게 언제인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될 만한 곳에 가입하셨거나 앱을 설치하신 적은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설치한 앱이라고는 배달 앱 정도였는데 그것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 돈은 못 찾는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솔직히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조사는 진행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통신사와 은행에 협조 요청해서 범인 추적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파출소를 나왔어요.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아내가 멈춰 서서 말했어요. 그 돈으로 전세도 없고 병원비도 쓰려고 했는데 저도 막막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은 우리 노후의 전부였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는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잘 해결될 거야. 제가 아내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잘 해결된다니요. 64세 나이에 어떻게 1억을 모았는데 정말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통신사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유심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대리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새 유심을 꺼냈습니다. 개통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유심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알뜰폰 업체들이 비대면으로 유심 발급을 해주거든요. 신분증 사진만 보내면 확인하고 개통해 주는데 거기서 허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분증 사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포토샵으로 조작한 신분증을 보내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고 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니요? 유심 개통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밀린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은행 거래 알림이 수십 통이었어요. 오후 6시 20분부터 시작된 출금 알림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출금, 50만 원 출금, 200만 원 출금. 끝없이 이어지는 알림 문자들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꼭 범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영혼으로 찍힌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36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 핸들을 잡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여름 땀 흘리며 운전대를 잡던 날, 한겨울 꽁꽁 언 손으로 버스를 몰던 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손님을 실어 나르던 날들이요. 그렇게 모은 돈이 단 22분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말자. 아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뜰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상담원이 말한 유심 재발급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본인 확인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따져 물어야 했어요. 상담원이 받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유심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확인 절차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무슨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상담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본인 사진을 제출받아서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게 본인 확인입니까? 포토샵으로 조작한 신분증도 구별 못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네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피해자한테 소송하라고요? 상담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소송이라니요? 변호사 선임하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들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게다가 소송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뭐래? 아내가 물었어요. 소송하래. 그래야 보상받을 수 있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송이라니?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전이 없고 통신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은행은 추적이 어렵다고만 하니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택시 운전을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구한다는 건가요? 저녁 무렵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손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뜰폰 유심 사기건 있잖아요. 그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해 준대요. 손님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손님이 전화를 끊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법률구조공단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손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 네. 제 친구가 비슷한 사기 당해서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저소득층은 무료로 법률 상담해 준대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소득층이면 저희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했어요. 정말로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대. 거기서 무료로 도와준대.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어? 내일 전화해봐야 알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희망이었지만 완전히 막다른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더니 소득 기준을 물어봤어요. 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택시 수입을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택시 수입이 많지 않아 지원 대상이 맞다고 했어요. 가까운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받으라고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아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갔어요. 상담 변호사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 피해 사례와 경찰 신고 내역, 통신사와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더니 말했습니다. 통신사의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송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시고 다음 상담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법률구조공단을 나오면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싸워보자.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유심 스와핑 사기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어요. 특히 올해 초에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로 피해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너무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신분증 사진 한 장으로 유관 확인만 하는 건 사실상 확인을 안 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카페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저희처럼 유심 스와핑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구는 2천만 원을 잃었고 누구는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노년층이었어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주요 타깃이 된 거였습니다. 한 피해자가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빚에 쪼들려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범인도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남의 평생을 빼앗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지금처럼 허술한 시스템으로는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추적 중인데 해외 IP를 경유해서 접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건 결국 잡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택시 운전을 나갔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안 됐거든요. 아내도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모을 수는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택시 일도 자주 나가지 못하고 아내도 시간제로 일하는 중이라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벌어서 쓰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한 분을 태웠는데 그분이 복지관 직원이었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얘기를 하자 그분이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긴급복지 지원 신청해 보셨어요? 긴급복지 지원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설명해 줬어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나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대. 우리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건데? 내일 주민센터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기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 긴급 상황에 해당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게 많은 거 아닐까? 아내 말이 맞았어요.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제도가 있는데 알아서 찾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웠어요. 저는 그날부터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복지관에 전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무렵 택시 일마저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거든요. 병원에 가니 혈압이 높아서 장시간 운전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약 드시면서 택시 운전은 무리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저는 할 수 없이 택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나마 있던 수입마저 끊긴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아보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나 환경 정리 같은 일이었어요. 제 몸 상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해 볼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잃은 돈도 잃고 택시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긴급복지 지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됐어요. 생계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2달치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울먹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당장 굶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평생을 가져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빚만 늘어난다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절박해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가 사람들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모두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 틈을 노려 범죄를 부추기는 조직들이 있고 허술한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요. 그래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변호사님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평생 법원이라곤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판부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대편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알뜰폰 업체에서 선임한 거였어요. 그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조작된 신분증을 유관으로 구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어요. 따라서 업체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까? 피해자인 저희더러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요? 우리 측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비대면 유심 발급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AI 인증 시스템 같은 보안책을 마련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과실이라고 했어요.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주장을 듣고 다음 기일을 정했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통신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에는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법률구조공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만 살았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8세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백수였고 대출 빚이 1억 원 넘게 있었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구매했고 유심 발급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유심으로 알뜰폰 업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시간도 교묘하게 계산했다고 했어요.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를 노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확인하고 대응하기 전에 빠르게 돈을 빼돌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합의라니요? 그 청년이 우리 평생을 빼앗아 갔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다음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범인에게 변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초범이고 자백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계획적 범행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범인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우리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도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우리도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거고 누구 하나 이득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범인 잡혔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없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송이라도 이기면 통신사에서 배상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제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공공시설 관리 일자리에 배정받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새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공공시설에 나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수입이 생기니까요. 일하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누구는 자식한테 사기당했고 누구는 투자 실패로 재산을 날렸고 누구는 병원비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게 서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도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무시한다고 투덜댔고 누군가는 연금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식당 일이 힘들지만 버틴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잃은 돈은 크지만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었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옷을 꺼내 입으면서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통장에 1억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겨울나기 걱정 없이 지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겨울옷을 사야 하는데 돈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일터에 나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치료비가 부담돼서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여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가 아픈 걸 참는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통장에는 말일이 되면 늘 1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해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니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나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아내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저는 두 가지 일을 해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도 걱정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볼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가 해당이 될까? 모르겠어. 그런데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당신 허리 치료도 해야 하고 겨울날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청해 보자. 우리도 평생 세금 냈잖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아내의 말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살았어요. 어려울 때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줬어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액과 월 수입,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했어요. 저희는 월세로 살고 있고 차도 없었습니다. 저축도 사기당한 후로 거의 없었어요.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한 달에 생계급여를 받게 됐고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하게 병원 가자.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했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급여 덕분에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아내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일부 승소했습니다. 통신사의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이 인정됐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30%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30%면 4,2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잃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통신사의 과실도 인정했지만 범인의 고의적 범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액 배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전혀 못 받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통신사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항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 비용이 더 들 테니까요.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배상금이 들어왔습니다. 4,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 중에서 4,200만 원만 돌려받은 겁니다. 1억 원은 영영 사라진 거였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배상금 나왔어. 아내가 달려왔어요. 얼마나? 4,200만 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뿐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하나도 못 받을 뻔했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희는 그날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칼국수집에 가서 칼국수 2그릇을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적금 들자.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웠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유 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희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요. 평생 모은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난방비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인 일자리 일을 하고 있어요. 추운 날씨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아내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오랜만에 우리끼리 축하하자. 식탁에는 치킨 한 마리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여보, 돈 아까운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우리 올해 정말 힘들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거면 된 거야.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건배하자. 제가 물잔을 들었어요. 아내도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내년엔 더 좋은 일만 있자. 우리는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슬픈 일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유심 스와핑 같은 사기는 저희처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노리는 비열한 범죄였습니다.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의 무책임함도 알았습니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확인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었어요.
AI 인증 시스템 같은 기술이 있는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한테 소송하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서 저희 같은 서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 같은 제도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활력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찾아보기도 어려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제 경험을 나누겠다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기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께 제 이야기를 했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 피해를 당했던 일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일부나마 배상받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나서서 얘기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디지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저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 경험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복지관에서 강연하기로 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연? 무슨 강연? 유심 스와핑 사기 조심하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도 알려주려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저는 며칠 동안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할지 메모하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제도들도 소개하기로 했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어르신 4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4신 박수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20분 만에 사라진 일을 말했습니다. 유심 스와핑이라는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유심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돈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거기 도움으로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일부나마 배상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복지 제도들도 소개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어요. 저도 법률구조공단 알아봐야겠어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 통장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올해는 4천만 원 남짓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초라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작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건강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다시 모으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복지관에 다시 갔어요.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기적으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디지털 사기 예방과 복지 제도 안내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강연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도 인생이 망가진 거였어요. 28세 나이에 감옥에 가다니요. 물론 잘못을 했으니 처벌받아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범인 징역 5년 받았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안 됐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벌을 받아야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 청년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1억 원의 빚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청년들을 너무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모두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 틈을 범죄 조직들이 파고들었어요. 개인 정보를 빼돌려 팔고 범죄를 부추기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도 없이 이윤만 챙겼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통신사들은 AI 인증 시스템 같은 보안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에 비대면 개통 절차를 강화해야 해요. 신분증 사진 한 장으로 유관 확인만 하는 건 사실상 확인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이든 통신사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처럼 사과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했어요. 저희 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노인 대상 디지털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도 더 알리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저희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몰라서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줘야 해요. 어느 날 저는 기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복지관 강의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유심 스와핑 사기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복지관에서 진행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무력감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요. 핸드폰이 내 손에 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완벽하게 흉내내서 내 전 재산을 가져갔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제도들이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댈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바로 의심하세요. 통신사에 전화해서 유심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즉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이 있고 긴급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도 평생 세금 내며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기사가 났어요. 제 사진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고 저를 칭찬했어요. 박 선생님 멋지던데요?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당신 기사 나왔네? 잘 나왔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함께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생 버스 한 대 몰며 살았던 제가 신문에 나다니 신기했어요. 여보,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겨냈잖아. 우리 함께.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 중 1억 원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싸웠고 일부나마 배상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복지관 강연과 신문 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께 유심 스와핑 사기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건강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64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있다는 걸 그 불빛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인생도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그 빛을 놓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께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주고 싶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주변 분들도 혹시 피해 입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주변 분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은빛 인생 편지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